그 지배개입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 중심으로 발제를 맡은 설동현 변호사입니다. 일단 이번 세미나에서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 중에서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을 둘러싼 해석론 먼저 다룬 다음에 이 운영비 원조의 실질 심사를 했던 사례로서 대구지방법원 2020나 310-171 판결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후에는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한 최신 하급심 판결인 노동조합 사무소 미제공에 대한 사례거든요. 서울고등법원 2025루 6682 이 사건을 검토한 다음에 이러한 최근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점들을 다루고 시사점을 가볍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일단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 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 중에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을 둘러싸서 좀 해석론이 첨예하게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 행위를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재정적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지배 또는 개입하거나 이를 어용화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한다고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학계에서는 형식설과 실질설로 나뉘어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형식설은 운영비 원조 자체를 부당 노동 행위로 보아서 노동조합 운영의 자주성 침해 위험의 유무를 별도로 심사할 필요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실질설은 운영비 원조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부당 노동 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에 좀 약간의 긴장관계가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2016년 1월 28일 선고된 2013-72046 판결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형식설의 입장을 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한 예외를 벗어나 주기적,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운영비 원조는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을 지님으로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운영비 원조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나 투쟁의 결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8년 5월 31일 날 선고한 2012 헌바 90 전원재판부 결정을 통해서 이러한 형식설을 따른 대법원 판례의 법리와는 달리 운영비 원조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 운영비 원조를 금지하는 이 부분이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잠정 적용을 명하였습니다. 해당 부분들도 저희가 발제문에 첨부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2020년 6월 9일에 헌법 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서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이 개정이 됐는데 현행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 행위를 예외로 허용하고 제2항에서 그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로 운영비 원조의 목적, 경위,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 방법,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 방법 및 사용처 등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로써 입법적으로도 형식적 금지에서 실질적인 위험 심사로 전환되었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인 심사를 한 사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대법원이 2019년 4월 25일 선고한 2017-33510 판결이 제시한 종합판단 기준을 참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품을 지급하게 된 배경과 명목,
금품 지급에 부과된 조건, 지급된 금품의 액수, 금품 지급의 시기나 방법, 다른 노동조합과의 교섭 경위와 내용,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81조 제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판례가 선고된 이후에 이러한 법리에 따라서 금품 제공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여부가 판단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로서 대구지방법원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D운송사업 노동자로 구성된 A조합 B지역 본부가 D산업의 상생과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C조합과 체결한 D상생협력 사업비 약정에 따른 D산업의 상생협력 사업비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1,300만 원을 지급하되 사용처를 D산업 관련 법 규정 개정 활동, D산업 발전, 환경조성, 노사상생대회 개최 등으로 한정하고 사업비 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양측 동수로 구성된 집행위원회를 두기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상생협력 사업비가 급료 및 재수당 항목으로 지출된 금액, 노동신문에 지급된 금액, 주식회사 지혜에 이체되는 금액, HIJK 등에 송금된 금액 등은 원고의 활동이나 운영 및 이 사건 약정의 본래 약정과 관련 없이 사용되었고 이러한 사업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으며 실제로 원고 내 소수 집행부 임원들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사업비를 지급받기 위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하향 조정하는 데 앞장섰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러한 이 사건 약정이 노동조합법에 금지되는 운영비 원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피고의 주장이 아니라 원고의 청구를 인정을 했는데요. 법원은 일단 노사동수로 구성된 집행위원회가 이러한 예산안과 결산보고를 승인했고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광범위한 사용을 예정하고 있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설령 원고 내 소수의 집행부에게 지급되었다고 하는 등 이런 지출 항목의 적정성에 대한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의 체결 경위, 사업비의 목적, 노사동수의 집행위원회 승인 구조, 집행지침의 존재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사건 사업비 지급이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운영비 원조 행위에 해당한다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가 여러 차례 이사회를 개최해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자 한 점을 비추어 봤을 때 부당노동 행위 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집행위원회의 의사결정에 피고의 지배나 개입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나아가서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수용한 조건으로 오히려 이 노동조합의 소정근로시간 축소 등의 대안을 먼저 제시한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소속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하향 조정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피고가 누구예요? 피고는 회사 아니에요?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D운송산업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 지역본부가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원고이고요. 네. 원고가 이 D산업의 상생협력 사업비 약정을 체결하면서 D산업 사용자들에게 그래서 D산업 상생협력 사업비 그러니까 C조합이 피고라고 써 있어서. 네 맞습니다. C조합은 노동조합은 아니에요? 노동조합이 아닙니다. C조합은 이 D산업 상생협력 사업비 약정에 따라서 이 사업비를 지출하는 이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별도로 조합을 만든 거예요? 이 조합의 조합원은 누구예요? 조합이라는 게 말만 조합원이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D산업의 상생협력 사업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구성된 별도의 조합입니다. 이런 조합이 있으면 이런 걸로 사업자로 그냥 간주를 해요? 어때요? 이게 그러니까 실은 이게 제가 보니까 이렇게 사용자한테 청구한 게 아니라 조합에다가 금액을 운영비 원조를 청구한 것 같습니다. 원래 지급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하냐. 그러면서 이제 조합이 그러면 우리가 지급하려고 했더니 부당노동 행위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지금 다투는 듯 보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게 일반 민사 사건이구나. 예, 이거는 민사사건으로 보입니다.
잘 몰라가지고. 궁금했습니다. 이 부분이 민사 사건이긴 한데 여기에서 그 헌법재판소의 2012 헌바 90 전원재판부 결정의 취지에 따라서 지배계의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 내용들을 이렇게 4가지로 좀 작성을 했는데 이게 한번 제가 짧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영비 원조 행위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위험이 형성한 경우가 아닌 한에 노동조합이 근로삼권을 실현하는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경우에 노동조합의 재정 자립도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므로 운영비 원조 행위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고, 또 나아가서 무엇보다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대등한 지위에서 운영비 원조를 협의하는 것은 근로삼권이 추구하는 집단적 노사자치의 이상에 부합하고, 그리고 이 사건 약정의 경우에는 상생과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노사 간의 합의에 기초해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 체결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집단적 노사자치의 이상에 부합한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노동조합 사무소의 미제공에 대한 사례로서 서울고등법원 2025 누 6682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하급심 판결이어서 제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원고는 좀 위스키를 주로 파는 주류회사의 한국 법인이었고, 피고 보조 참가인이 이 원고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었습니다. 원고와 이 피고 보조 참가인은 2015년 12월 3일에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런 단체 협약에는 회사가 노동조합에 사무실, 시설, 집기 등을 무상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단체 협약은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자동갱신 또는 효력 유지 조항에 따라서 일정 기간 연장이 되었는데, 원고가 2021년 3월 24일 이 노동조합의 단체 협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그리고 본사 사업을 이전을 하면서 기존 노동조합 사무실을 더 이상 제공을 하지 않았고, 2023년 10월 31일에 이르러서야 기역자 형태의 3평 규모의 사무실을 제공했습니다. 이 노동조합은 신사옥에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모두 노조 사무실 미제공 행위를 부당노동 행위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구제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1심과 항소심이 모두 원고가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거부하고 그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었으며 이에 따라서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 행위 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단체 협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사무실 제공 의무가 없다. 그리고 기존 사무실을 신사옥에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무실을 노동조합으로부터 반환받았으므로 사용대차 계약에 따른 제공 의무도 더 이상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사무실 제공 의사를 밝혀왔으며 2023년 10월 31일에 내가 기역자형 사무실도 제공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부당노동 행위 의사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노동조합 사무실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거부하거나 해태 지연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단결을 저해하는 지배 개입의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단체 협약에 따라서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사무실을 제공받는 계약관계는 사용대차 관계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존립과 활동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불특정 사무실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무명계약 관계를 포함한다라고 보았고요. 그에 따라서 노동조합이 기존 사무실을 인도한 것은 신사옥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점유를 이전한 것일 뿐 해지에 따른 목적물 반환이 아니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당시에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단체협약 쟁점에 대한 이견이 첨예해서 8년 동안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하였는데, 이런 신사옥 이전 후에 단체협약이 체결된 시점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사실상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는 사무실을 제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아서 더 이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노동조합
노동조합법 제81조 제2랑 제4호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운영비 원조의 일부 유형 및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 개서 제공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법원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의 예외를 벗어나는 주기적 고정적인 운영비 원조를 비교적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을 하였는데 헌법재판소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0년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서 운영비 원조 행위의 위법성 판단에는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협이 있는지를 중심에 두고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원조 행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자주성, 즉 조직적 자율성과 의사결정상의 독립성, 재무적인 독립성이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어떠한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에 대한 더욱 정밀한 판단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과 관련해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용자의 외형상의 행위 유무보다는 그 맥락, 경위, 그리고 그러한 행위의 영향, 그리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에 대한 실질적인 위험의 유무가 점점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용자로서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 등의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약정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현행 노동조합법 제81조 제2항의 5가지 고려 요소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해당 약정의 체결 경위를 구체적으로 문서화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노동조합 사무실과 관련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동 관행 등에 따라 사무실을 제공해온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후 이전이나 단체 협약 해지 등을 사유로 해서 사무실 제공을 중단하는 이런 부작위에 포함되는 행동의 경우에도 지배 개입의 노동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당 노동 행위는 실질적인 조합 활동의 중단 등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초래하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행위가 객관적인 맥락상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노동 행위의 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이에 사용자 행위의 목적, 경위, 내용, 기타 행위를 둘러싼 사실관계의 구체적인 맥락을 고려해서 노동조합에서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노동법 센터는 구제 절차나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지배개입 부당노동 행위와 관련된 유사 사례를 다수 수행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관련 사안에서 실질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 노동법 센터와 협업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적절한 도움을 제공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혹시 전문 있나요? 이 대구 지방법원사건? 네. 이거 한번 저희 방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톡방에. 네. 저 이거 너무 재밌는 사건이어가지고 이게 사실은 만약에 최근에 보통 어떻게 되냐면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이 조합 있잖아요. 조합을 설립하는 이유가 그냥 운영비 원조를 하게 되면 나중에 회사가 노동위원회 가져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부당노동 행위니까 우리 못 주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 일부하고 노조 일부 이렇게 해서 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계속 뒤에 보면 집행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결정한 거기 때문에 부당노동 행위가 아니니까 지급해야 된다. 이런 판결이 나오니까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재밌는 판결인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이거 오히려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졸업부터 부당노동행위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사업자. 사업주가 그랬다는 얘기야. 네,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못 주겠다. 이제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실제로 진호위에 많이 오기도 합니다. 이 조합 이게 해당 판결인데 일단은 이 목적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사용자하고 노동조합이 같이 구성된 거 아닙니까? 보통은 그렇게 구성을 하는데 여긴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C조합이 상생협력이 없어요. 예. 그래놓고 상생협력을 그 조합하고 이 노조랑 계약을 하도 해놨군요. 네. 근데 그 돈 더 달랜 소송이 뭐 청구 취지가 뭐예요? 왜 나 돈 안 주냐 이거예요? 네, 상당 기간 동안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미납액이 있고요. 꽤 크네요. 월별 처분 대비면 어쨌든 적은 금액이 아니어가지고.
그 노조한테 저렇게 돈 주는 거 다 회계 처리는 해주, 세무 처리 해주나 나라에서? 나라에서 어쨌든 세무 처리는 그렇지. 그러니까 비용 공제가 해줘야지. 네, 비용 정해놓고서 돈 내라고 하면 안 될 거야. 그 조합비 관련된 사무실 있잖아요. 네. 조합 사무실은 원래 제공했다가 중간에 신청하고 이전하면서 이제 싸우면서 안 주겠다 약간 그런 거죠. 맞습니다. 단어를 못 쓰니까 우리 못 주겠다. 네. 이건 당연히 노동인 것 같은데. 이 노동법은 대리법계예요? 뭐예요? 대리법에 있기는 한데요. 최근에 이제 약간 좀 변경이 많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부당노동이 워낙 사건이 많아가지고 네, 약간 트렌드가 달라진 거는 예전에는 무조건 안 주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건이 많이 왔는데 이제는 그 뭐랄까 더 주는 게 문제다라고 하면서 노조가 무슨 노조다 보니까 다른 노조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네, 왜 여기에만 주냐 약간 이러면서 그렇게 많이 오기도 합니다. 요새 뭐 신문에서 보면은 그 하이닉스 하도 돈을 벌었더니 어? 그 자기 영업 얼마 이익의 10% 한도내에서 뭐 하여간 그거 없이 무제한으로 준다 했을 때 지금 삼성에서 대모하고 있거든요. 삼성은 그렇게 안 된다니까 뭐 우리도 똑같이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또 규정이나 반영이나 그것도 문제가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저 약간 너무 기본적인 거 궁금한 괜찮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 서울고등법원 사건에서 네.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단체 협약을 일반적으로 없다 해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법원에 가서 인정된 거는 단체 협약이 종속하고 있다는 판단이 난 건가요? 그 판단은 안 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아니 단체. 네. 그 법문상에는 저도 괜찮다라고 했지 줄 의무가 있다라고 한 게 아니니까 단체 협약에 따라서 그 사무실 제공 의무가 있다고 인정을 한 것 같은데 단체 협약이 해지되었다라고 원고 측이 주장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노조 사무실을 제공해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근거가 뭔지 확인을 못해서 근데 일단 단체가 해지가 되더라도 이게 근로 조건에 관한 부분들이랑 그래서 조합 사무실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몇 가지 이제 단협 규정들은 그 해지 이후에 신협약 체결될 때까지는 연장해서 계속 적용되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아마 그런 법리에 따라서 뭔가 사무실 제공 의무 자체는 있는데 그 사무실 제공 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뭐 예컨대 보통은 이런 사건은 규모 노조의 규모에 따라서 이제 사무실의 규모나 뭐 여러 가지 집기류 같은 거 이제 저희 제공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가 갈릴 텐데 아마 이것도 아마 그러니까 의무 자체는 단협의 효력 연장으로 의무가 인정이 되는데 이제 그 범위가 어떻게 될지가 좀 쟁점이 진짜 기초 여기 보면은 A 지역, B 지역 본부가 원고라고 했잖아요. 그 원고 명칭 A 지역, B 지역 본부라고 적혀요. B 지역 본부도 하나의 법인격 소송을 조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완전히 독립돼서 비법인사단 재단 뭐 여기까지 약간 이른다고 하면 규약도 있고 예를 들어 뭐 단체가 비법인 사단으로 취급해요. 조합은 법인이잖아요, 보통.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인정되는 경우가 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비법인 이제 사단. 네. 비법인 사단 조합도 인정을 해요. 비법인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단체 협약이 노조의 단체 어떤 협약은 지부라든지 해지가 됐는데 뭐 이런데 사무실 제공 법인격이라고 계약을 그 사용자 계약을 대상 포함한 직결 무명 계약이라 봐서 그게 기한이 없는 걸 기한이 소위 있진 말하는 않으니까 금속노조 이런 해지되지 데가 않았다고 개별 그 결정을 사무실 해서 제공되는 뭐 계약에 대해서 할수 있나요? 계약에 뭐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네, 사용대차 계약을 포함된 무명 계약이라고 금속 노조 정도 되면 그래서 협상 네. 상대방이 그리고 그게 아닌데 기한이 뭔가 없다라고 소송을 본 하기에는 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로 이해는 하고 있는데 다만 노란 부도 있고 지금 어쨌든 사용자는 그대로 있지만
협약의 상대방인 노조의 사이즈가 좀 커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럼 노조의 사이즈가 커지다 보면 뭐 정말 극단적으로는 그런 초기업 노조까지. 그 지금 그 진중가 어디서 그 저기 BF 그 CEO 거기서 쳐서 거기는 노노 갈등이 노사 갈등인 거예요? 진주가 뭐 어디 비즈니스 때는 제가 정확히는 확인 한번 그 해봤는데 저기 CEO 트럭을 CEO. 막은 애가 몰고 가다가 하던 애가 밑에 깔려서 죽었잖아. 그거 그냥 노노는 아닌 걸 알고 노사 어쨌든 회사라기보다는 거기 걔네가 막았는데 얘네가 트럭이 그냥 간 거잖아. 예 어쨌든 거기도 그 원체 이제 물류 업체다 보니까 물량에 대한 압박이 사실 회사가 있다기보다는 그 개인 사업자분들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개인 사업자분들 분께서 이제 이제 어찌 되었건 그걸 좀 이해하시려고 하시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경상도에 시위에 물건이 없어가지고 또 못 팔고 뭐 또 걔네들은 또 자기는 물건이 없어서 매출은 안 나는데 또 임대료 내야 되니까 또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나 보던데. 또 거기에는 약간 화물노조나 약간 화물연대 이런 또 이슈가 또 따로 있어가지고 약간 복잡하긴 합니다. 이게 노동법도 하여간 저 불러오셨냐? 내가 봐서. 최근에 재밌는 사건도 많고. 사실 오늘 서 변호사님 발제해 주신 운영비 원조 관련된 내용이 제가 뭐 경력이 길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법리가 아다르고 어다른 법리이고 되게 그 선 어딘가에 있는 법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사실 노조도 뭐 1노조, 과반 노조라서 규모가 많고 조합비도 잘 거치고 하는 노조야 뭐 각자 알아서 도생하고 협약 뭐 협상 잘하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노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지 않은 노조들은 뭐 사실상 교섭 단위를 이제 뭐 분리를 신청하겠지만 분리가 사실 잘 되지도 않고 뭐 그러면 그분들은 어쨌든 회사 그러니까 조합비만으로는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회사에서 최소한의 장소 제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 과정에서 사실 뭐 장소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과반 노조는 뭐 근데 정말 더 많이 받고 지원비도 더 많이 받고 뭐 예컨대 저기 근로시간 면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도 뭐 과반 노조는 좀 눈 감아주고 그러니까 일 빠지고 노조 일을 하는 것도 좀 눈 감아주고 뭐 이런 그 문제들이 많이 사실 회사 측에서는 되게 이용하기 쉬운 제도라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최근에는 어찌되었건 노조의 어떤 부당노동 행위라는 그 개념 자체도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고 노조 구성원분들의 어떤 그 법리적인 지식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하시다 보니까 이 운영비 원조 같이 그 법리가 다소 애매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법리 이런 그 쟁점들에 있어서 사실 시장이 되게 넓다고 생각을 하고 그 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뭐 당장의 그 교섭 대상이 누구인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진행되고 있지만 결국 나중에는 차별가 뭐 그 교섭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이 제기하는 그런 소송들이 굉장히 많아질 걸로 예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운영비 원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시장적으로는 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게 적절한지 여부와 별개로 이제 그 시장으로는 굉장히 목숨 요소가 있으면 사업주는 야 이거 자꾸 이거 너희만 줄 수는 없어. 그런 걸 또 이걸 또 방어하기도 하겠네. 네? 그렇긴 한데 이제 교섭대표 노조가 보통 이제 그 거의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그러면 소속노조가 우리도 차별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라서 결국 공정대표 뭐 위반이냐 아니냐 약간 그렇게도 많이 가긴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란봉투법은 사실은 노노 갈등을 어떻게 보면 사용자가 조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문제를 잘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실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노조 대노조 업무 ER 업무는 사실상 뭐 조금 법 외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어찌되었건 이 쟁점들에 대한 지식들이나 뭐 노조에서 내가 이걸 할 수 있군 하는 그런 인식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노조법에 되게 숨어 있었으나 그런 법 외적인 해결로 잘 해결되고 무마되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운영비 원조처럼 근데 뭐 그런 지금 어쨌든 어떤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노란봉투법 그 교섭 대상이 누군지에 대한 문제가 싹 정리가 되는 순간 그 다음 스텝으로는 뭐 이런 쟁점들이 뭐 하나씩 떠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이미 뭐 떠오를 만큼 떠올랐다고도 볼 수 있지만 어찌되었건 그런 시장의 관점에서는 그런 문제들.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최근 했던 케이스인데
그 크레인 있잖아요. 크레인은 노조가 되게 있어야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A 회사에서 이제 이 현상을 하는데 크레인 그 노조 A한테만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B 노조에서 그냥 우리는 안 줘. 약간 이러면서 이제 부당노동 행위 제기를 했는데 마찬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현장마다 돌아가는 거라 너희만 줄 수 없다. 왜냐하면 과반되는 노조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지금 안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도 진행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저기 그 회사 뭐 상사부분 노동법은 뭐 분리하려는 움직임은 많진 않아요? 그 움직임은 사실 거의 뭐 10년 전에도 있었는데 뭐 추진되긴 당연히 어려운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별로 관심 없어? 뭐 다들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노동법원이 이제 사실 제가 그 최근에 들었던 가장 구체적인 어떤 논의는 그 노동법원을 만들면 서울행정법원 청사에 이제 법정 한 3개 정도 써가지고 작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다. 여기까지인데 뭐 그 이상은 사실 논의가 진전이 되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 노동법원을 만들려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동위원회 제도도 어느 정도 뭐 조정이 필요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 쉽게 딱 도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노동 사건들이 조금 더 많아지고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디선가 조금 안 좋은 뭐 이슈가 발생을 한다든지 뭐 어떤 큰 문제점이 발생이 노동 사건이 좀 많지가 않나? 꽤 많은 동의 안 거긴 되는가? 한데요. 근데 그거를 또 분리해서 전문법원이 꼭 필요한가라는 논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기본적인 법리는 인사법리, 행정법리가 되는 거니까 그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성에 대한 제일 큰 거는 노동위원회가 있는데 굳이 법원을 또 만들어야 되냐라는 의미가 있긴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사법기관은 아니니까 맞아요. 내 생각에는 그래야지 노동도 좀 발전을 하지 내가. 독일에 노동법원이 있잖아요. 네. 예, 여기 대표 더 질문 없으세요? 누가 진행자야? 저 대표자는 하지만 저희 오늘 너무 수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세미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세미나는